자, 봐봐. 1문단 첫 번째 줄에서 이 계약이라는 단어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시고 계약이 전체 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는 29페이지 사회지문 두 번째가 되겠고요. 사회지문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사회지문 세 번째. 이게 작년 기출문제인데, 작년 기출문제인데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이냐 했더니 따라가 보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계약이에요. 자, 보시면은 매도인이란 말이 나오고 매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매도인은 사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이야 홍주야? 매도인 사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 그렇지, 잘했어요. 파는 사람. 그럼 매수인은 뭐예요? 매수인은 사 드릴 숫자야. 사 드리는 거야. 그럼 얘 뭐야? 사는 사람. 파는 매도인, 사는 매수인. 알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단 넘어가셔가지고 첫 줄 봅니다. 선생님이 음영 처리할 테니까 따라서 해볼 거야. 의사 표시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색깔 딱 해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그걸 내용으로 하는 그런 계약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 행위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시고 자, 써볼 거야. 비교쌍이야, 비교쌍. 뭔데?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비교쌍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어. 써볼게요. 법률 행위. 비교쌍 1번. 비교쌍 1번이라고 써보시고 얘가 차이점이야. 뭔데?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 이게 차이점 되겠어요. 차이점. 뒤에 있는 어떤 녀석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은 채권에 관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에 관한 정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중요한데 변제에 관한 정의가 있어요. 얘가 문제풀이할 때 뜻밖의 변수였어요. 자,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야?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사람이야? 갚을 사람이야, 그치? 의무를 진 사람이야. 갚을 의무를 진 사람이 자, 그 갚을 의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서 돈 빌렸으면 갚는 거죠. 갚아가지고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제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문제에 이제 나오니까요. 이렇게 봐두시고 3문단, 4문단 연달아 5문단까지 쭉 보시면은 사례 위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왼쪽에다 간단히 메모를 할 테니까 따라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갑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 또 누구? 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문단, 4문단, 5문단을 힐끔거리면서 여백에다가 쓰시는 거야. 자, 그림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림을 매도하는 사람, 즉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가지고 있던 그림을 갑에게 파는 거죠. 맞습니까? 갑이 이제 그림을 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수인. 얘는 파니까 매도인. 알겠죠? 매도인 을과 매수인 갑 사이의 관계예요. 그림을 받은 대신에 뭘 줘야 돼? 대금이라고 나왔지. 돈이야, 돈. 돈 주고 그림을 사는 거야. 근데 이때 미스가 나왔지. 니는 절대 이러면 안 돼. 왜? 갑이 실수했잖아. 사실은 갑이 큰 실수를 한 거죠. 현실 사회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약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가계약이라는 걸 먼저 하잖아. 계약금을 먼저 걸지. 그치? 전액을 다 줘버리는 이런 거 없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입주하는 날까지는 일단 텀을 두고 계약금만 걸어두고 원금 전체를 다 주진 않아요. 전세든 월세든 뭐든 간에. 얘는 뭐야? 그림값을 전액 지불을 해버린 거야. 그림을 받기 전에 돈을 줘버린 거야, 이 새끼. 이건 사실 우리가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보면 갑이 잘못한 거죠,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불을 해버린 거야. 근데 왜 을은 그림을 넘겨주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넘겨주지 못했잖아요. 왜요? 갖고 있다가 불에 태워버렸거든요. 누구의 과실이야? 을 자신의 과실에 의해서 그림을 뭐라고 해야 되니?
불타버렸어. 그림을 불태워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잘못으로 태워 없애버린 거야. 그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육문단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무슨 사례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육문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할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라고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겠습니다. 이때. 자, 첫 줄에서 의사 표시가 필요해 불필요해?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삐리리로 말미암은 것. 자, 색깔 딱 해볼게요. 이 부분. 뭐 느끼는 거 없어? 이쪽. 뭔데? 앞부분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게 여기서는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게 작용한 게 아니래요. 뭐가요? 의사 표시가. 앞에서는 의사 표시가 작용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얘가 차이점 되겠고요. 비교쌍은 앞에 나왔던 법률 행위와 이렇게 비교쌍을 이루는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한다라고 했었던 거 있죠. 이제 이 이행 불능이 원인인 거야. 의사 표시가 아니라. 그래서 나타난 것이래요. 주어가 뭘까요? 채무 불이행이네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에다 형광펜으로 색깔. 의사 표시가 작용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 자, 앞쪽에 있는 비교쌍 1번하고 연결되는 2번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비교쌍 2번이라고 해주시고 채무 불이행. 앞에 법률 행위. 됐어요? 네, 이걸 처음에 읽을 때 발견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사실 이 단독행위라고 하는 녀석은 일종의 페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 앞쪽에 나온 법률행위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반대편에 있는 명확한 차이점을 두고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이제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보이나 이거? 안 보이겠다. 왼쪽으로 가자. 법률행위를 여기다가 정의를 내려보면은 자 써볼게. 여백에 써봐. 행위 A가 있고 행위 B가 있어요. 법률행위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 문단 첫 줄에 있던 거. 자, 법률행위 A는요. 아래 화살표. B에서도 아래 화살표. 법률행위라고 하는 녀석은 두 행위 가운데서 자 어떤 행위냐.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요소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었는데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행위 A를 자 결과적으로 반드시 무엇을 얻는 가운데 법률 효과를 얻는 가운데 법률 효과를 줄여서 법 효과라고 써볼게요. 법률 효과를 자 유발하면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의사 표시가 필요해. 그걸 뭐라 그래? 이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했었던 거야. 여기다 써볼게. 이 A가 바로 뭐야? 법률 행위라고 하는 녀석이었어. 예를 들면 이제 볼까요? 의사 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 B라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아까 체크한 거 뭐야? 채무 불이행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채무 불이행이야.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채무 불이행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법률행위 가운데서도 쌍방이 의사가 교환되는 법률행위가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의사가 반영이 되면 법률행위야. A 또는 B. 알겠죠? A 또는 B. 근데 단독행위는 뭐였어요? 단독행위는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그랬으니까 한정을 한 거잖아. 둘 다 의사표시가 되는 게 있고 한쪽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 중에 한쪽만 의사표시를 하는 거를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얘를 전체라고 하면은 이 전체인 법률행위 가운데 단독행위가 포함되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포함관계 만들어 주시고 단독행위라고 쓰시면은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한 부분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이해됐어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추가 정보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거였죠. 채무 불이행 역시. 마지막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은 원상 회복 청구권 있습니다. 자 색깔 딱 해볼게요. 원상 회복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갑이 얼토당토하게 을한테 당한 거잖아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일종의 본의 아니게 뭐 일지라도 사기당한 거야.
그러면 이제 뭐야? 을한테 돈은 줬는데 그림을 못 받았으니까 원상 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원상 회복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네가 받은 돈 도로 토해내 이런 뜻이잖아요. 어? 야, 너 나한테 돈 받은 거 있지? 어? 그거 다시 토해내란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청구권. 원상 회복이 무슨 말이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내 주머니에 있던 돈 그 원 상태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라 그랬어요. 계약 해제로 값은 원상회복 질문에서 했으면 이러한 값에 채권은 결국 우리에게 매매 대금을 봐. 뭐라고? 반환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반환. 됐죠? 네, 이런 정도로 지문 분석을 1차 읽기에서 하시면은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하시면 34번 문제로 가볼게요. 역시 보기 3점짜리. 우리 수업을 이렇게 굳이 오프라인에서 듣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3번 아니 3점짜리 보기 문제 맞히려고 이 수업 듣는 거잖아, 그치? 이걸 맞히면 등급이 오르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제자리를 맴도는 거고 어쩌다 운이 좋으면 간신히 턱걸이 하는 거고 아니면 쭉 내려가는 거고 턱걸이 했다가 쏙 내려가고 보기 3점짜리 전공 못하면 항상 턱걸이 하고 있는 느낌인 거야 이거 언제쯤 우리가 안정적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 보기 3점짜리 정복하는 그 순간이에요. 자, 체크해 볼게요. 증여라는 개념이 보기에 나오죠. 또 개념 다른 개념도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데요? 증여 말고 쭉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언도 나오네요. 그럼 이제 지문 속에 나왔던 개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계약이라는 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요? 지문 속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지문에 계약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채무와 채권으로, 그러니까 채무와 채권으로 얽혀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형광펜 다시 한번 들고 문제 풀이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문 속에 나와 있던 그 계약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자,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 표시 색깔 딱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이 당사자의 일방이 그랬는데 이 일방은 한쪽 인간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줄 의사 표시를 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야 채무자야? 비교를 해보면 지문 속에 계약하고 비교해보면 채무자라고 해야죠. 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주겠다는 건 일종의 무엇으로 작용하는 거야? 의무야, 의무. 줄 의무야, 줄 의무. 그러니까 줄 의무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야, 채무자. 이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어휘들하고 단어들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선지로 내려가 보세요. 선지 내려가면은 3번 선지 봐봐.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선생님이 말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매매계약, 지문 속에 있는 매매계약을 얘기하는 거 알겠지? 매매계약. 자, 밑으로 내려볼게. 3번 선지 내려가면은 이래요. 매매계약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잠깐만. 증여라고 하는 게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매매는 당연히 매매계약은 당연히 뭐가 있어? 변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변제 의무가 있죠. 이건 지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변제가 뭐였더라? 앞장에서 우리 형광펜으로 밑줄만 대략 그어놨던가? 형광펜까지는 안 했지. 변제가 뭐였니? 채무를 이행하는 게 바로 뭐였어? 변제였지. 맞나요? 채무를 이행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거라고 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야. 그 말이 거꾸로 말한 거야. 돈 갚을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 돈 갚을 의무를 이행하는 게 바로 변제야. 매매니까. 근데 물건을 살 때 돈을 줘야 할 의무를 이행했어. 그게 매매 계약에서의 변제 의무거든. 그러면 증여에서는 변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뭔데요? 줄 의무. 이게 바로 뭐야? 줄 의무가
변제 의무인 거예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연결을 해야 돼. 이해되냐? 선생님, 아니 이거는 뭐야 일종의 뭐 상속 개념이잖아.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남겨주겠다. 상속도 이게 통하는 개념이지. 상속하는 개념인데 내 돈을 내가 빚진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건데 그게 왜 변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네 백인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문 속에 나온 정의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아까 일부러 강조하고 시작했잖아. 뭐야? 내가 약속했던 바를 이행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상황을 변제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물건만 오가지 않았다 뿐이지 한쪽은 의무를 지고 다른 쪽은 권리를 갖는 그런 관계라는 점에서는 증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변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변제 의무 있어요. 여기서는 변제가 뭐야? 약속한 그 증여금을 주는 거죠. 이해돼요? 그걸 발견하는 게 3번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지문에서 이걸 많이 틀렸어요, 선배들이. 자, 35번 가볼게요. 35번에 보시면 A를 찾아가봐. 판결은 나올 수 없다 할 때 나올에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A. 맞나요? 지문에 A를 봐봐.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어휘 문제 한번 봐줄게요. 여러분 독서 문제 풀다 보면 가끔씩 어휘 문제 틀리죠, 그렇죠? 그 왜 틀리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의 양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하루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견과류 한 봉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휘력이라는 거 하는 게 별 볼 일 없는 양이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한 줌밖에 안 되는 견과류 같은 여러분의 한 봉지 정도의 그 어휘력 가지고 풀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문장 구조하면서 풀어야지. 그럼 봐. A를 찾아가봐. 그럼 뭐라고 나왔니? 어휘가 A가 나 판결은 나올 수라고 나왔지. 맞니? 주어를 찾아봐. 주어. 판결이야 판결. A의 앞에 보면은 판결이야 판결. 주어가 판결이야. 그 문제 풀 때 A를 보지 말고 판결을 봐. 판결. 그럼 얘는 뭘 봐야 되겠니? 주어 찾아봐. 나왔다. 뭐가 나왔어? 결과. 연결돼 안 돼?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 2번부터 봐봐. 주어 찾아봐. 전부. 2번에서 주어가 뭐니? 나오다. 뭐가 나와? 사람이 나오잖아. 사람하고 판결하고 비교해보라고. A의 앞에 있는 주어가 판결이야. 판결. 판결이. 알겠어? 그러면 사람이 나오는 거랑 판결이 나오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자, 나온다. 뭐가? 라디오, 판결. 비교해봐. 아니잖아. 그치? 맞니? 자, 책에 나온대. 뭐가 나와? 옛날 이야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랑 판결이 나오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또 봐. 나온다. 뭐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이야. 할 수 있겠니? 자, 과학 지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과학 세 번째 지문 갑니다. 과학 세 번째 지문 갈게요. 이번에는 열의 실체, 칼로리기로 나와 있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먼저 찾는 사람이 외쳐주세요. 몇 페이지인가요? 몇 쪽이니? 오케이. 자, 1문단 쭉 보시고요. 1문단 쭉 보시고. 자, 1문단 마지막 줄 가볼까요?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열 기관의 열풀 문제. 얘가 화제가 되겠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라는 표지로 끝내고 있는 1문단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서술구에 이 녀석이 화제일 확률이 99.9%예요. 앞으로 할 얘기가 뭐예요? 열 기관의 열 효율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요. 아, 그런 거구나. 1문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여러분?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해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해야.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뭐가 이동해? 이건 이제 틀린 이론인데 과거에는 믿었어. 칼로리라고 하는 물질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흘러내려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두 물체 사이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두 물체 사이의 온도가
동일해지겠죠. 동일한 온도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차가운 얼음 좀 너무했나? 뭐 한겨울에 세부치를 밖에 있던 세부치를 들고 내 손에다가 딱 쥐어봐. 그럼 뭐야? 내 손이 얼어붙기 시작하잖아. 그러다가 어때? 세부치가 약간 미지근해지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런 거. 어? 그러니까 내 손에 있던 칼로릭이 세부치한테 건너가서 세부치가 따뜻해졌다 이 얘기거든. 그렇게 믿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어쨌든 열 기관의 열 효율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열이 외부에서 열이 공급돼서 이 기관 자체가 열 기관 자체가 따뜻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이거 봐봐. 여기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 이 문단 첫 번째 줄 봐봐. 열을 방출한다고 나왔지. 열을 공급받았던 기관이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이 문단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온도 문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단 첫 문장도 가능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 형광펜 들고요. 이 문단 세 번째 줄에 카르노에다가 형광펜을 색깔. 이 시기가 열 기관의 열 효율 문제에 대해서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뤘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온도만이 이 열 기관의 효율을 결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 개소리냐? 열 기관이라고 하는 게 뭔 소리야? 석탄 떼가지고 기계장치가 돌아가. 열 기관이 아니야. 열 기관 맞죠? 석탄 떼가지고 뜨겁게 해서 일을 하게 하는 장치니까. 석유를 넣어서 석유를 태워서 열 기관을 작동시켜. 그럼 그것도 열 기관의 열 효율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제 이동한다 이런 얘기. 다음 문단 봐봐. 이제 3문단 줄의 이야기 나오면 줄. 비교상 1번이겠지. 카르노 옆에다가 써놔. 비교상 1번. 이제 카르노 옆에 비교상 1번 쓰시고 이제 2번이에요. 줄. 자, 형광펜으로 색깔하시고 비교상 2번. 무슨 차이냐를 이제 발견하면서 읽어야 돼.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읽어. 자, 뭐가 차이점이냐 찾아볼 거야. 네 번째 줄 가볼까요? 그러니까 열의 일당량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 그건 열의 일당량이라고 한다. 형광펜을 색깔 딱 해볼게요.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열과 일 사이의 관계입니다. 얘한테 석탄을 몇 개를 집어넣었더니 몇 그램의 석탄을 집어넣었더니 몇 개의 일을 하더라 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 거야. 참고로 한번 분수식 만들어 볼까? 1kcal라고 하는 정해진 열의 양에 대한 일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내야 돼? 열분의 1이야, 1분의 열이야. 정해진 이 단위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열분의 1 맞니? 열 1, 열 1. 알겠지? 이렇게 이제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봐봐.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했더니 등가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등가성, 형광펜으로 색깔. 등가성이 무슨 말이야? 동등하다 이 말. 동등하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뭐 하면서 똑같아져요? 서로 전환이 되면서 똑같아져.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열이 1이 되고 1이 열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같아 달라? 둘이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석유를 1kg을 태웠어. 그러면은 그 1kg에 해당하는 열이 무조건 1로 100% 다 전환이 된다는 얘기야. 중간에 그 사라져버리는, 증발해버리는 석유는 1g이라도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야, 그 차마다 보면은 딱지 붙어 있지. 주로 이제 앞 유리창이나 뒷 유리창에 보면은 이 차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이다 나오잖아. 그치? 그 말이 다 뭐야? 넣는 족족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일을 다 해내는 게 아니고 공급된 그 기름이, 석유가 중간에 증발되는 게 있다니 이 말이거든요. 차량마다. 그걸 이제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열을 넣는 족족 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증발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같다라고 본 거야. 이 약간 포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봐봐.
그 얘기야. 등가성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야. 그 다음 봐봐.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지. 형광펜을 색깔할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 색깔 딱 해봐. 당연하죠. 열이 곧 1이 되고 1이 열이 되는 얘기는 전체 총량에는 변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사라지는 게 없으니까. 총량에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야. 좀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3문단으로 이제 넘어가봐. 4문단, 다음 문단에서 또 비교사항 나옵니다. 누구야? 찾아봐. 첫 줄 끝에 보시면은 누구 나왔어? 톰슨. 오케이, 톰슨. 자, 색깔. 자, 톰슨 색깔 했니? 톰슨. 자, 톰슨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죠. 소모되지 않는 그 에너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예요. 흡수한 열 전부를 나전으로 방출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열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치 불일치 불일치한다. 자, 그래서 어긋난다라는 말,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색깔을 딱 해볼게요. 자, 그래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없게 됐다.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자, 체크해 보시고, 색깔해 보시고. 그 다음, 클라우지우스 나오세요.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녀석이 또 뭐라고 비판하냐면, 자, 얘는 유지시키는 거야, 유지시키지 않는 거야. 얘는 유지시키는 녀석이야. 옹호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옹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다음 줄에 열 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작동 원도에만 관계된다. 색깔. 이 부분은 유지를 하는 거야. 그 열의 이동 방향은 보시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해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해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만큼은 유지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 방향은. 자, 그래서 다음 문단 5문단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이렇게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다음 줄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색깔 해볼게요.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색깔 딱 해봐. 그러면 얘는 여기 나온 대로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자, 색깔 딱 해보시고 비대칭. 그 앞에서 이제 칠판 왼쪽에다가 써볼게. 마지막 그 클라우지우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열과 일 사이가 이렇게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 없이 동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였잖아. 위에 나온 얘기가. 근데 클라우지우스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열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100% 일로 가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일로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라져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100% 일이 일로 전환이 된다. 석유를 떼면 공기 중에 사라지는 거 없이 전부 일로 반응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응? 마지막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봐보세요. 문제로 가시면은 48번이야. 48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선배들이 또 많이 헷갈려 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 봐봐. 봤지? 줄이라고 한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열과 일은 같다 다르다? 같다. 뭔성? 등가성. 그치?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동일한 양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총량의 변함이 있어 없어? 없이.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봐봐. 뭐뭐와 달리 그랬잖아. 줄에 이런 생각이 부정돼야 돼. 등가성 XX. 알겠지? 뭐뭐와 달리 그랬으니까. 그러면 흡수한 열의 양이 A고요. 열이 A야. 그 다음에 뭐야? 얻어진 2를 뭐라고 그랬어? B라고 했어. 분수식이야. 열분의 1이야? 1분의 열이야? 봐봐. 열의 양이 A니까 열분의 양, 열분의 1이야. 1. 알겠지? 투입된 열에 대해서 해낸 일이 얼마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이제 줄은 이걸 이제 써봐야겠다. 줄 땡땡. 줄은 열분의 1을 나타내면은 예를 들어서 10의 열이 들어갔어. 그럼 이 2를 얼마만큼 해야 돼? 들어간 열만큼 100% 다 해낸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줄의 생각과 달리 줄 X라고 해보시면은 줄의 생각과는 달리 그러면 이 서술구에 들어갈 내용은 10분의 10이야 10분의 10보다 작은 거야.
10분의 10보다 작은 거겠지. 예를 들면 뭐 5라고 한번 해볼게. 임의로. 맞니? 10분의 10이 아닌 그보다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라고 말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등호 표시하면은 왼쪽이 오른쪽이요? 왼쪽으로 이제 열리는 거죠. 얘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작아. 중간에 사라지는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당량을 구하면은 이 분수식 그 값은 A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줄이 말했던 이 녀석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이거 찾기가 쉬울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왜요?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 이 쉽게 말하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비교야 이거. 줄과 클라우지우스 맨 마지막에 나왔던 식 이름 뭐니? 클라우지우스 있잖아. 그 시기하고의 비교거든 사실. 그치? 그것만 딱 잡았으면은 이 문제 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응? 처음에 읽을 때 비교쌍 사이 차이점에 주목을 하시라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돼야겠죠, 5번. 자, 5번 뭐라 그랬어요? 작다라고 했잖아.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 작아? 작다. 알겠어요? 이제 5번 선지가 딱 답이 돼야 돼. 왜 나머지가 답이 아니냐고? 아니 5번이 답이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속전속결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국식어 소설도 우리가 보기로 했습니다.